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호입니다. 올해 68살이죠. 35년 동안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가 2020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평생 숫자와 공식으로 살아온 사람이라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체조를 하고 정확히 7시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3년이 흘렀죠. 처음엔 정말 막막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저는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도 혼자 남겨진 현실은 생각보다 쓸쓸했습니다. 장남 승우는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이고 며느리 미선이는 간호사입니다. 손자 준혁이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됐죠. 다들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 승우가 자꾸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셔서 함께 살아요. 처음 들었을 때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됐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승우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평생 가족의 기둥 역할을 해온 사람입니다. 이제 와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는 없었어요. 내가 언제 남의 집에 얹혀 산다고 했나?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승우는 섭섭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더라고요. 미선이도 옆에서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놨는데 이제 와서 방해할 순 없잖아요. 서재에는 제가 평생 모아온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수학의 정석 초판본은 저의 보물 같은 존재였어요. 35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받은 감사 편지들도 한 상자 가득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 편지들을 읽으면 마음이 뿌듯해졌죠.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예전 제자 하나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한정호 선생님 아니세요? 20년도 더 된 제자였는데 저를 기억하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수학을 좋아하게 됐어요. 지금도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역시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보람이 있는 일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확실히 나이가 들긴 했지만 아직도 정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쯤이야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3층에 사는 저에게는 계단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니까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혼자 중얼거리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미선이는 간호사라서 그런지 유독 제 건강을 신경 썼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는데 항상 마지막에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님, 혈압약 잘 드시고 계세요? 솔직히 짜증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건망증이 심한 사람도 아니고 약 먹는 것까지 확인받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가끔은 정말 깜빡할 때도 있었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연히 먹고 있다. 퉁명스럽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미선이는 네, 그렇다면 다행이에요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그런 걱정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느 날은 서재 정리를 하다가 아내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손에 잡히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볼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손자 준혁이가 수학 때문에 고민이 많다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2차 방 정식 좀 가르쳐 주세요. 학교에서 배워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만큼은 정말 기뻤습니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할아버지를 닮아서 수학을 어려워하는구나 싶었죠. 준혁이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시간만큼은 제가 다시 선생님이 된 기분이었어요. 수학은 말이다.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준혁이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조금씩 불편함이 늘어갔습니다. 특히 목욕을 할 때 가끔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물이 뜨거워서 그런가 싶었는데 점점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목욕탕에서 정말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넘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벽을 잡고 간신히 버텼지만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승우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승우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왜?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그래도 정기검진은 받아야죠. 하지만 저는 병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거든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다. 결국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승우는 그 말을 듣더니 더욱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됐어요. 그럼 더욱 병원에 가셔야죠. 괜찮다고 했잖아. 억지로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제 인생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박철수 씨였어요. 저보다 3살 어린 65살이었는데 평생 공장에서 일하다가 퇴직 후에 경비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어요. 아파트를 들어가면서 수고하세요 정도 말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철수 씨가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정호 선생님, 혼자 사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저도 혼자 살거든요. 아내가 5년 전에 돌아가셔서요. 같은 처지라는 걸 알고 나니 조금 친근해졌습니다. 가끔 아파트 앞 벤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철수 씨는 저와 달리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호 선생님, 우리 나이에 자존심만 차리고 살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이 안 좋아지면 가족한테 도움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철수 씨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운명은 제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라디오 체조를 하고 7시에 아침을 먹었어요. 오후에는 마트에 가서 일주일치장을 볼 계획이었죠. 혼자 사니까 많이 살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규칙적으로 장을 보는 게 생활의 리듬이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다 보고 계산을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조금 어지러운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꺼내려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괜찮으세요? 계산대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하려고 했는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응급실이었습니다.
천장의 하얀 불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개를 돌리니 승우와 미선이 그리고 준혁이까지 모두 와 있더라고요. 세 사람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승우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창피하고 민망했어요. 괜찮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뭐 이런 일로 야단법석을 떨어. 아버지, 이게 야단법석일 일입니까? 미선이가 간호사답게 차분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으셨어요. 수축기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셨다가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혈압이 많이 높으세요. 약을 드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혼자 계시기엔 위험할 것 같은데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세요. 그 말을 들으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정말로 혼자 사는 게 위험한 상황이 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내의 일기장이 생각났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 서랍에서 꺼내 펼쳐봤습니다. 아내의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아픈 것도 숨겼었네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어요. 서로에게 기댈 수 있을 때 기대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도 저처럼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아픈 걸 숨겼던 거였어요. 하지만 결국 더 큰 고통을 주게 됐죠. 혹시 저도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승우가 미선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준혁이도 함께 왔어요. 온 가족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더니 승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번 일로 정말 걱정이 많아졌어요. 혼자 계시다가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승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평생 가족을 책임져 온 제가 이제 와서 자식들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니요. 너희도 너희 생활이 있는데 늙은이가 끼어들 수 없다.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미선이가 간호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아버님, 고혈압은 정말 위험한 질병이에요. 특히 혼자 계실 때 응급 상황이 생기면 대처하기 어려워요. 건강관리는 혼자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미선이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준혁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랑 살면 매일 수학 배울 수 있는데요. 그 순수한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정말로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마. 가족들은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가족과 함께 사는 게 답일까 고민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더 혼자 살아보니 확실히 불편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혈압약을 제때 먹는 것도 신경 쓰이고 몸에 이상이 생길 때마다 불안했어요. 그래도 자식들 집에서 사는 건 정말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철수 씨가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정호 선생님, 근처에 요양원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러 가볼까요? 요양원이요? 네, 요즘 요양원들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요양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철수 씨가 워낙 권하니까 한번 보기는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냥 구경만 해보는 거죠? 물론이죠. 다음날 철수 씨와 함께 요양원을 견학했습니다. 생각보다 시설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직원들도 친절했고 어르신들도 생각만큼 우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괜찮죠? 안내해주는 직원이 설명해줬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정호입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영숙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 선생님이셨군요. 저도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여기서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수학 가르치시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흥미가 생겼습니다. 요양원에서도 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니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손자들 수학 공부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견학을 마치고 나서 마음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요양원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이었어요. 제 연금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승우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결국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철수 씨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비용이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좋은 곳이긴 하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승우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실버타운이라는 곳을 알아봤어요. 실버타운? 요양원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승우가 가져온 자료를 보니 흥미로웠습니다. 각자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도 24시간 응급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식사도 원하면 제공받을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직접 해도 됐습니다. 그런 곳은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닌가? 요즘은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한번 보러 가보시죠.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어요. 실버타운이라는 것 자체가 부유한 노인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승우가 워낙 권해서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철수 씨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저도 실버타운 알아보고 있어요. 정말요? 네, 혼자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정호 선생님하고 같이 가면 어떨까요? 철수 씨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니 신기했습니다. 함께 견학을 가기로 했어요. 실버타운을 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 공간이면서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했어요. 무엇보다 거주자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떠세요? 안내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좋네요. 여기서도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어요.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오시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단순히 도움받는 입장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곳이라면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겠구나. 철수 씨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여기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비용도 요양원보다 합리적이었어요. 물론 여전히 부담이지만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데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우야, 실버타운에 가기로 했다. 정말요? 다행입니다. 아들아, 이제야 알겠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과
가족과 멀어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구나. 그동안 저는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가족과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가족들을 더 걱정시키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실버타운에 입주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수학교실을 여는 것이었어요. 서재에 있던 수학의 정석과 제자들의 편지들을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이 다시 의미를 갖게 됐거든요. 한정우 선생님의 기초 수학교실입니다. 첫 수업날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참석했어요. 손자, 손녀들 수학 공부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었죠. 제가 칠판에 2차방 정식을 쓰는 순간 35년 교직 생활이 되살아났습니다. 수학은 말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수 씨도 같은 층에 입주했어요. 가끔 함께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 선생님, 여기 온 게 잘한 일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준혁이가 주말마다 저를 보러 온다는 것이었어요. 처음 준혁이가 실버타운에 왔을 때 신기해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여기 정말 좋네요. 그래, 할아버지 방도 구경해 볼까? 제 방은 작지만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서재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책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도 수학 가르쳐 주세요. 당연하지. 준혁이와 수학 공부를 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어느 날 승우와 미선이가 함께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안도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여기 오시길 잘하셨어요. 너희들도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고 좋지?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세요. 미선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실버타운에서 6개월을 살면서 깨달은 게 많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자립의 진정한 의미였어요. 혼자 집에서 살 때는 정말 독립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진정한 자립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족들을 더 걱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립은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신만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수학을 가르치면서 저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와 산책을 하는데 아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여기 오신다고 해서 슬펐는데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왜? 할아버지가 더 건강해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수학 선생님 하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도 제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시작한 고민이었는데 결국 더 좋은 답을 찾게 됐네요. 혼자 집에서 버티고 있을 때는 정말로 가족들에게 걱정만 끼쳤어요. 혈압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자식들은 밤잠 못 자며 걱정하고 그게 진정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을까요? 지금은 어떤가요? 독립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면서도 응급 상황에는 즉시 도움받을 수 있어요. 가족들은 안심하고 자신들의 생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학교실을 통해 새로운 보람을 찾았죠.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건강 걱정 때문에 만나면 서로 불편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영숙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우 선생님, 여기 오시길 정말 잘하셨어요. 수학교실 덕분에 저희도 손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니까요.
요즘은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수학 교실을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진짜 학원 수준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35년 교직 경험이 헛되지 않게 말이죠. 철수 씨와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요. 둘 다 혼자 살 때보다 훨씬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호 선생님, 우리가 여기 온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네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만족해요. 가끔 예전에 살던 집 앞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3층 베란다에 빨래가 걸려 있는 걸 보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쓸쓸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그 집에서의 추억들은 가슴에 간직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승우도 요즘 자주 연락해요. 예전처럼 걱정 섞인 목소리가 아니라 편안한 목소리예요. 아버지, 수학교실 어떠세요? 재밌다. 아이들 가르치던 때가 생각나더라. 좋으시네요. 이번 주말에 또 갈게요. 이제는 가족들이 저를 보러 오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려지죠. 건강한 상태에서 만나니까 서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어제는 준혁이가 친구들과 함께 왔어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우리 할아버지 수학 진짜 잘 가르쳐요. 친구들도 신기해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이 저희 세대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걸 느껴요. 예전에는 노인이 되면 자식들 집에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요. 요양원, 실버타운, 독립생활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든 가족 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리와 감정적인 거리는 다른 문제거든요. 오늘도 수학 교실을 하면서 느꼈어요. 칠판에 수식을 쓰고 어르신들에게 설명할 때 정말 행복합니다. 35년 동안 해온 일을 여전히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손자 수학 점수가 올랐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쓸모 없어지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는 것도 결국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두려움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살면서 알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각자만의 역할과 가치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만 그 역할이 예전과는 조금 다를 뿐이죠. 예전에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가장이었다면 이제는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 아내 묘소에 다녀왔어요. 실버타운에서 가까운 곳이라 자주 갈 수 있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서로에게 기댈 수 있을 때 기대는 것도 사랑이었네요. 묘비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죠. 아내가 살아있다면 제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잘했다고 말해줄 것 같아요. 이제 제 하루 일과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을 해요. 실버타운에 운동시설이 잘 되어 있거든요. 7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9시부터 수학교실을 시작해요. 오후에는 개인 시간을 가지면서 책을 읽거나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저녁에는 산책을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규칙적이면서도 충실한 하루예요. 무엇보다 좋은 건 매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수학교실 때문에 항상 준비할 게 있고 어르신들을 만날 약속이 있어요. 그런 일상의 리듬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가끔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들이 안부 인사를 하러 와요. 그럴 때마다 정말 기뻐요. 35년 동안 가르친 학생들이 이제는
사회의 중견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선생님, 지금도 수학 가르치고 계시다면서요? 그럼 죽을 때까지 수학 선생님이지. 그렇게 대답할 때마다 뿌듯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자립이라는 것은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걱정을 끼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가치와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방법이 예전과는 조금 다를 뿐이죠.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새로운 보람도 찾았어요. 건강도 예전보다 나아졌고요.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의료 관리 덕분이에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혼자 살 때는 항상 불안했거든요. 혹시 쓰러지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철수 씨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호 선생님, 우리가 고민했던 시간이 아깝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진작 이런 선택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존심도 있었고 가족에 대한 걱정도 있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결국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거죠. 이제 새로운 목표도 생겼어요. 수학 교실을 더 발전시켜서 정말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물론 젊을 때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하는 마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나이 든 부모의 입장도 이해하고 자식들의 걱정도 이해하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 방법을 찾았어요. 실버타운이라는 선택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좋은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립이라는 것은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데 68년이 걸렸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